우리가 지난 시간에 몰라 플로우 레이트 관점에서 리액터 사이징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아는 게 훨씬 더 유용한 경우들이 더러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 리액터하고 멤브레인 리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CSTR이 처음 구동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때 틀림없이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치, 세미 배치 리액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먼저 그 CSTR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미 배치 리액터 합시다. 오늘 강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 챕터가 우리가 그 반응 속도에 관한 데이터를 어떻게 얻고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레이트 데이터 컬렉션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챕터 남은 게 멀티플 리액션, 그것까지 하기로 했었죠, 1학기 때. 네,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unsteady state는 우리가 2학기 때 주로 다룰 거예요. 2학기 때 다룰 텐데 1학기 때 이제 맛배기로 unsteady state임에 틀림없는 경우 두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CSTR의 이제 스타트업. CSTR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플로우가 있고 아웃플로우도 있죠. 다만 우리가 가정한 건 열심히 믹싱을 해서 전체가 다 균일하다, 유니폼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되고 있다라는 거였죠.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어떤 화학정의 몰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 변화가 없어요. 그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였어요. 그런데 CSTR의 반응을 시키려고 이제 리액턴트를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갈 텐데, 처음에 얘네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기 전에는 틀림없이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닐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따라서 그 농도, 컨버전, 원래 CSTR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컨버전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리액터 볼륨, 그렇죠? 리액터 볼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 컨버전이 바뀐다거나, 또 농도도 리액터 볼륨이 결정되면 리액턴트의 농도건 프로덕트의 농도건 걔네들은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기까지는 분명히 얘네들이 시간의 함수일 거예요. 자, 그래서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다시 세워야 돼.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텀들은 다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가정 두 가지 중에 믹싱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니폼하다. 이거는 여전히 유효해요. 열심히 스터링은 여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 텀이 이제 0이 아닌 거지. 인플로우 레이트, 아웃플로우 레이트, 제너레이션 레이트, 어큐뮬레이션 레이트 중에서 이 어큐뮬레이션 레이트 요 텀이 0이 아닌 거죠. 틀림없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저 텀이 0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 0이 아닐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요걸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변수로 이제 컨버전보다는 농도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고 나면 특징이 뭐예요? 시간에 따라 몰수가 안 변해. 만약에 볼륨이 일정한 경우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에 따라 농도가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CSTR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했는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야? 특정 화학정의 농도를 봐서 초기에는 그 화학정의 농도가 변할 텐데, 또는 개수가 변할 텐데, 어느 시간부터는 이거 더 이상 안 변하더라. 그러면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한 거죠. 따라서 우리의 주 관심사가 몰수 또는 농도예요. 농도. 컨버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농도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리퀴드 페이즈를 가정합시다. 리퀴드 페이즈라고 가정하면 볼륨이 안 변하죠.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얘가 일정해요. 따라서 이제 몰수, NA, NJ, J라는 화학정의 몰수, 그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이거를 본다기보다는
시간에 따라 J라는 화학성의 농도, 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거를 관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리퀴드 페이즈라고 가정을 하고 농도 관점에서 이제 이 몰 밸런스 식을 바꿔보려 그래요. 그러면 이 몰 밸런스 식에서 이 볼륨을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이것으로 나눠준 거 이게 타우죠. 그런데 지금 리퀴드 페이즈라고 했으니까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얘는 V0나 V나 똑같은 거고 그래서 타우는 V 나누기 V0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몰라 플로우 레이트 이거는 농도에다가 V 곱한 건데 V0나 V나 똑같으니까 V0 여기다 써도 되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이 식을 바꿔주면 농도의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단순히 대입해갖고 그냥 뭐 지울 거 지우고 정리한 식이에요. 자, 요게 이제 농도로 표현해 놓은 몰 밸런스 식인데 여기에서 이 반응이 first order reaction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second order reaction도 있고 다양한 리액션이 있겠지만 편의상 예를 들어서 first order reaction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속도 법칙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한 거냐 얘만 남기고 나머지 2항에서 정리한 거네요. 이렇게 정리한 거고 여기 요 자리에다가 요거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타워분의 CA0만 남기고, 얘네들을 이쪽으로 보냈네요. 보내서 여기 CA로 묶어냈네. 그죠? 인수분해해서 묶어냈어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익숙한 게 나오네. 타우 K. 타우 K의 단위는 뭐다? 무차원. 왜냐하면 1차 반응이니까 K의 단위가 시간분의 1일 거고 타우는 시간이죠. 단위가 스페이스 타임이니까. 요거 담켈러 넘버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퍼스트 오더 irreversible 리액션인 경우에. 자, 요렇게 이제 식을 바꿔놨어요. 만약에 초기 조건 이제 CSTR을 가동하기 전이에요. 시간 t가 0일 때는 A의 농도는 0이죠. A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이거 지금 미분방정식이잖아. 그렇지? 미분방정식이에요. 여기에 미분 텀이 있고 지금 변수가 CA죠. CA가 변수고 나머지는 다 상수야.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DT분의 DX 더하기 뭐 AX는 B의 형태인 미분방정식이에요. 이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시간 t가 0일 때 CA는 0이기 때문에 솔루션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솔루션이 얻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 식의 의미는 뭐야? 시간이 지나면 A의 농도가 바뀐다. 바뀔 수밖에 없지. 우리가 계속 지금 넣어주잖아, 뭐를. 인플로우가 들어가고 있죠. A의 농도가 변하는데 그게 요런 타우라는 건 스페이스 타임이었고 그러니까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리액터의 볼륨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리고 속도 상수, 그 다음에 초기 농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 요 텀이 어떻게 돼요? 요게 익스포넨셜의 지수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타우에 비해서 스페이스 타임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많이 길어지게 되면 이거 무시가 되죠. 따라서 농도가 요 텀이 돼버리지. 농도가 요렇게 돼요. 농도가 요렇게 돼요. 바로 이 농도가 뭐라는 거예요? 이 농도가? 이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고 나면 갖게 되는 A의 농도. 그래서 여기다 S라는 첨자 붙였어요.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했을 때 A의 농도예요. 그래서
요 CAS, 요게 결국은 CAS이기 때문에 이 식을 CAS를 집어넣어서 다시 쓰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식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A의 농도는 non-steady state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해요. 언제까지? steady state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steady state에 도달하고 나면 얘네들이 이 농도를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steady state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그거를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TS라고 표시합시다. steady state에 도달하는 시간. steady state에 도달하고 나면 T가 TS가 되고 나면 CA가 CAS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질문은 steady state 농도의 99%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99%. 그러니까 거의 steady state에 왔다는 거지. 그러면 CA 값이 CAS의 0.99 거의 1에 가까워졌죠. 그렇게 됐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면 앞에서 구한 이 식에다가 CA의 값이 0.99배 거의 1을 곱한 0.99를 곱한 이 값이 될 때니까 CAS 지워지고 이제 이 타임 T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임 T를 구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식이 이렇게 되고 요거를 TS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뭐 항상 성립하는 식은 아니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 반응이 first order일 때를 계산해 본 거예요. first order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또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또 달리 나오겠죠. 어찌됐건 예를 들어서 first order인 경우에 계산해 보면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 식을 보면 일단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얼마나 빨리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느냐 그거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 반응 속도 요거하고 스페이스 타임 타우예요. 결국은 타우 K 이 값이 중요하죠. 타우 K 값이 1보다 훨씬 작아 만약에 1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면 요 텀이 무시되고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시간은 4.6 곱하기 스페이스 타임. 그렇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게 의미가 뭐였죠? CSTR,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CSTR이니까 CSTR의 그 볼륨만큼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CSTR 볼륨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요 타우 K가 훨씬 커요. 1보다 이게 훨씬 클 때는 이제 1이 무시가 되겠죠. 그러면 타우 지워지고 남는 게 요거예요. 결국은 이때는 타우 K가 1보다 훨씬 큰 값일 때 타우 K가 크다는 게 무슨 의미였어? 이게 담텔러 넘버가 큰 거니까 그러면 달성할 수 있는 컨버전이 이제 커진다 그랬었죠. 그런 경우에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시간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결국은 속도 상수. 그렇죠? 속도 상수가 클수록 얼른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한다. K 값이 작으면 좀 천천히 도달하고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보면 리액터 볼륨에 한 4배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4개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얼추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퍼스트 오더 리액션인 경우에.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CSTR을 가동하기 시작을 하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기까지는 분명히 정상 상태가 아닐 것이고 그때는 분명히 화학종 J의 몰수가 시간에 따라 변할 텐데 좀 복잡하니까 볼륨이 일정한 경우를 예를 들기 위해서 리퀴드 페이즈로 생각을 하면 이제 몰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농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이 풀이 과정에서는 1차 반응을 가정하고 풀었었어요. 2차 반응도 중간에 수식만 좀 달라지지 풀이 과정은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CSTR의 스타트업
때의 이제 상황이고. 혹시 질문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미 배치 리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미 배치 리액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사실은 지난 시간에 멤브레인 리액터 이야기할 때 일부 이야기했어요. 뭐 멤브레인 리액터가 그 튜블라 리액터를 이제 개선한 거였었죠. 그 특정 화학종이 투과할 수 있고 다른 화학종에 대해서는 투과가 안 되고, 그래서 뭐 컨버전을 높여주기 위해서 프로덕트 일부를 뭐 지난 시간에 예를 든 건 하이드로진 가스였는데 빼주게 되면 평형이 더 프로덕트 쪽으로 치우쳐서 컨버전을 높일 수 있었어요. 또는 반대로 특정 화학종을 더 넣어줄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 비슷한 기능을 하는 배치 리액터가 바로 세미 배치 리액터예요. 일반적인 배치 리액터는 인플로우도 없고 아웃플로우도 없죠. 한번 집어넣고 나면 특정 시간 동안 우리가 그냥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세미 배치 리액터에서는 화학종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또는 나오는 게 있어. 들어가는 게 있거나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런 류의 실험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실험이나 화공 실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플라스크에서 반응시킬 때 리액턴트 하나는 플라스크 안에 넣어놓고 다른 리액턴트를 드라핑 퍼널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콕을 살짝 열어서 똑똑똑똑 떨어뜨려주면서 열심히 스터링하면서 반응시켰던 그런 반응이 있었죠. 예. 통상 그런 반응을 시키는 이유가 A하고 B를 한꺼번에 넣어놓고 반응을 시키면 너무 발열 반응이 심해서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 그럴 때는 너무 격렬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럴 때는 리액턴트 하나는 플라스크에 넣어놓고 다른 리액턴트를 물켜서 용액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그냥 똑똑똑똑 떨어뜨려 주죠. 이렇게 반응을 시켜요. 그 다음에 비슷한 예로 반대 경우인데 어떠한 반응을 시켜서 만들어지는 프로덕트가 C하고 D가 있는데 예를 들면 C 같은 경우는 쉽게 기화가 된다고 칩시다. 그럴 때 프로덕트 만들어진 D는 그냥 이 플라스크 안에 있게 하고 C는 그 상황에서 기화가 돼서 나오는 걸 한쪽 플라스크 그 입구에다가 컨덴서를 달아놓고 얘네들이 기체가 된 게 컨덴서를 통해서 이쪽에서 그 똑똑똑 떨어지면서 모아지게 하는 이런 반응도 아마도 시켜봤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예에서는 프로덕트가 빠져나오는 거죠. 앞에 예에서는 리액턴트를 똑똑똑똑똑 넣어주는 거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실제 뭐 화학 실험에서 흔히 많이 쓰이는 반응의 패턴이에요. 이러한 반응을 세미 배치 리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기를. A하고 B가 반응해서 C하고 D가 되는 이런 반응일 때 앞에서 얘기한 먼저의 예. 이게 배치 리액터인데 통상적인 배치 리액터는 A, B가 여기 다 들어가고 그냥 시간 T 동안 반응을 시키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B는 따로 여기서 똑똑똑똑똑 넣어주는 거야. 실제로 아마 배치 리액터에서 똑똑똑똑 넣어주지는 않을 거야. 일정한 플로우 레이트를 갖고 넣어주겠지. 언제 이렇게 하냐? 너무 발열 반응이 심해. 또는 B가 한꺼번에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A, B가 사이드 리액션을 해가지고 원하지 않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경우 통상 극심한 발열 반응을 하는 것들이 그래요. 온도가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확 올라가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심한 애들이 A하고 B가 동시에 한꺼번에 많이 만나면 우리가 원하는 반응 말고도 원하지 않는 사이드 리액션이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 B를 따로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B가 여기 들어와서 보면 B 입장에서는 A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반응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A 입장에서 보면은 뭐야? B가 별로 없잖아. 여기에 있는 A 입장에서 보면은 B는 똑똑똑똑똑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B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훨씬 천천히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하여간 이제 B를 따로 넣어준다. 그래서 인플로우가 있잖아. B에 대한 인플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미 배치 리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하고 아웃 중에 하나만 있어. 반대의 경우, 뭐 예를 들면 어떤 리버서블 리액션인데
C하고 D가 만들어지는데 C가 베이퍼라이즈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하고 나면 C하고 D가 만들어질 텐데 이 반응 온도에서 C가 기체가 돼요. 그러면 그 기체를 이쪽 컨덴서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액체로 떨어지게. 그러면 C에 대한 아웃플로우가 있잖아. 그렇죠? C에 대한 아웃플로우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세미 배치 리액터라고 합니다. 배치 리액터인데 인플로우 또는 아웃플로우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그 평형을 더 정반응 쪽으로 치우치게 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평형 반응이다. 근데 계속해서 C를 제거해주면 계속해서 우리가 리액턴트가 프로덕트 쪽으로 가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사실은 멤브레인 리액터에서도 했던 일들이에요. 다만 그 일을 멤브레인 리액터에서 했던 일을 튜블라 리액터가 아닌 배치 리액터에서 하잖아. 그걸 갖다가 이제 세미 배치 리액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세미 배치 리액터 인 경우에 셀렉티비티나 뭐 컨버전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배치 리액터에 비해서. 이 경우 뭐 멀티플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원하지 않는 반응도 일어난다. 그럴 때 원하지 않는 반응을 억제하고 원하는 반응만 더 많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미 배치 리액터를 쓰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는데 desired product,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 D와 원하지 않는 undesired product가 만들어지는 두 가지 패스가 있다고 칩시다. 리액턴트는 똑같아요. A하고 B. 그런데 만들어지는 놈이 달라. 그러면 평형 속도 상수도 다르겠죠. 두 반응이. 이건 예예요, 지금. 이 두 반응의 속도 법칙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rate law가 이렇게 돼. 보면 요 패스로 올 때는 rate law가 A에 대한 2차 반응이고 B에 대한 1차 반응이에요. 그런데 요 패스로 올 때는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2차예요. 뭐 이런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반응이. 항상 멀티플 리액션이 속도 법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멀티플 리액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반응의 셀렉티비티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원하지 않는 놈에 비해서 원하는 놈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느냐, 이거가 셀렉티비티예요. 그래서 셀렉티비티 얘는 결국은 원하지 않는 놈이 만들어지는 반응 속도분에 상대적으로 원하는 놈은 얼마나 잘 빨리 만들어지느냐, 요거죠.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rate law를 집어넣고 나면 지울 거 지우고 식이 이렇게 돼요. 식이 이렇게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셀렉티비티를 높이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셀렉티비티를 높이려면 KD 값을 크게 한다. KU보다.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KD, 요 패스로 가는 반응의 온도는 높게 해주고 요 패스로 가는 반응의 온도는 낮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가능해? 한 플라스크 안에서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는 없고 결국은 CA를 크게 하고 CB를 작게 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셀렉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B의 농도를 줄여주고 상대적으로 A의 농도가 높아지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B를 따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리액터 안에 A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B를 공급해 주면 만약에 이런 식의 멀티플 리액션이 있다면 셀렉티비티가 좋아질 거 아니야.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농도가 1대1인 경우에 비해서 여기를 농도를 2배 진하게 해주면 얘를 물켜주고 그러면 셀렉티비티가 2배가 빨라지지, 커지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세미 배치 리액터를 씁니다. 예, 방금 얘기한 그거예요. A를 여기다 놓고 B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B의 농도에 비해서 A의 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셀렉티비티가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미 배치 리액터에 대해서 몰 밸런스식을 세워보려고 그래요. 세미 배치 리액터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아까 세미 배치 리액터. 뭐, B를 따로 인플로우로 넣어주는 방법이 있었고,
다른 케이스에서는 프로덕트를 오히려 제거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먼저의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몰 밸런스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편의상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라고 하고, 요 반응이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른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속도 법칙을 알죠. 여기에 리액턴트는 A하고 B인데 여기에 A가 있고 이제 B를 따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플로우는 없어요, 지금. 프로덕트는 C고. 자, 이 반응에 대해서 A의 몰 밸런스는 이렇게 되겠죠. A에 대해서 인플로우 없어요. 그렇죠? 아웃플로우 없어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텀은 들어가야 되겠지. 제너레이션 텀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RA에다가 볼륨을 곱해야 되는데, 이때 이 볼륨이 전에는 리퀴드 페이지일 때 여기 볼륨은 뭐였어요? 상수 취급했었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볼륨이 상수가 아님에 틀림없어, 리퀴드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B를 계속 넣어주거든. 그렇죠? B를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볼륨이 늘어날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V는, 볼륨 V는 시간 T의 함수예요. 이제 상수 취급할 수가 없어요.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라고 하더라도 세미 배치 리액터에서 지금 볼륨 V는 시간 T의 함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큐뮬레이션 텀이 있죠. 그렇죠? 이게 시간의 함수다. 그래서 앞에서 식이 이제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A에 대해서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없고 요거죠. 몰 밸런스 식이. 여기에서 몰수는 이렇게 되죠. 농도에다가 볼륨 곱한 거죠. 농도에다 볼륨 곱한 건데 농도 요거 상수 아니고 볼륨도 상수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볼륨도 상수가 아니야. 따라서 몰수를 농도와 볼륨의 곱으로 표현하면 요거에 대한 미분은 두 텀이 나와야 되겠죠. 볼륨을 상수 취급하고 농도 미분한 거와 농도를 상수 취급하고 볼륨 미분한 요 두 개의 텀으로 표현돼야 되고, 자, 여기에서 요 두 번째 텀, 여기서 두 번째 텀이 바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리액션 믹스처의 볼륨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지금의 경우는 늘어나는 거지, 늘어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열심히 B를 콱콱콱콱 넣어준다는 거지. 저 값이 작으면 천천히 넣어준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볼륨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볼륨이 상수가 아니고 볼륨이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요거는 매스 밸런스로부터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반응은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생기는 거죠. 배치 리액터라면 매스 밸런스가 어떻게 돼? 그냥 세미 배치가 아니고 배치 리액터예요. A하고 B 집어넣고 여기서 내가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그 리액터의 무게가 반응 전과 후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물론 그 리액터 안에서 열심히 리액턴트는 사라지고 프로덕트는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나겠지. 하지만 그 리액터의 무게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질량 보존돼야 되니까 A가 C가 되고 뭐 이런 반응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매스는 안 변하죠.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매스가 변해요. 왜냐하면 계속 들어가잖아, 지금 B가. 그죠? 세미 배치 리액터에서는 B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스가 변해요. 그래서 매스 밸런스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야. 자, 요게 매스 레이트, 인플로우에서의 매스 레이트, M0 닷. 그 다음에 아웃플로우는 없잖아. 그렇죠? 아웃플로우는 없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매스가 제너레이션 되는 건 없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몰 밸런스 식이었다면 제너레이션 텀이 0이 아니죠.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매스 밸런스 식이에요. 따라서 매스가 제너레이션 되는 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큐뮬레이션. 그래서 시간에 따라 매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웃플로우, 매스에 대한 아웃플로우, 그 다음에 매스에 관한 제너레이션 얘네들은 0이고 그 다음에
요건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mass flow rate, initial mass flow rate은 그 density에다가 volumetric flow rate 곱한 거죠. 그렇죠? density, 부분의 질량에다가 요거, 그다음에 요게 시간분의 부피니까 시간분의 mass가 되지. 따라서 식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rho하고 v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요건 0이고,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mass balance를 세우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리퀴드 페이즈라고 했으니까 density는 일정하다 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죠. 그죠? 세미 배치 리액터이기 때문에 볼륨은 일정하지 않아요, 지금. 하지만 density는 일정하다.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해요. 지금 여기에 A가 뭐 솔벤트하고 같이 있었고 바깥에서 B가 솔벤트하고 같이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줘요. 그런다고 한들 뭐 density가 뭐가 크게 변하겠어? 그렇죠? density는 뭐 로나 로 제로나 얼추 그냥 같다라고 봐도 크게 틀림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 식은 여기 얘하고 얘는 지워지고 요것만 남죠. 그렇죠? density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만 이렇게 되는 거야. density가 일정하지 않으면 식이 이렇게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 뭐 B를 따로 넣어줬다 그래서 density가 갑자기 확 커지고 막 작아지고 이런 일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그놈이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되죠. 요 식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시간에 따라 볼륨이 아마 늘어날 텐데 지금 B를 집어넣고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 볼륨이 늘어날 텐데 그게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단위 시간당 많은 양의 볼륨을 집어넣어주면 부피가 쿡쿡 늘어날 거고 천천히 집어넣어주면 천천히 늘어날 거고 그냥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요식을 적분을 하면 우리가 시간에 따른 볼륨을 알 수 있겠죠. 요걸 변수 분리해가지고 왼쪽으로 t를 보내고 오른쪽으로 dv 놔두고 시간 t가 0일 때 볼륨이 v0지. 그렇죠? 시간 t가 0일 때, 그러니까 b를 아직 집어넣기 전이에요. 그때 볼륨이 v0. 여기 a하고 솔벤트만 있을 때 그 볼륨이 v0죠. 그리고 시간 t일 때 볼륨을 v라고 하면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하고 나면 뭐 아주 간단한 적분. 식이 이렇게 돼. 그렇죠? 초기 볼륨 v0로부터 이 v0는 뭐예요? 세미 배치 리액터 안에 솔벤트하고 A가 같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만들고 있는 그 볼륨. 거기에다가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예를 들면 10리터 per sec라고 합시다. 1초당 10리터씩 집어넣어요. 그러면 10초가 지나면 몇 리터가 늘어나? 100리터. 100리터가 이 볼륨에다가 추가로 늘어난다. 그냥 그 얘기잖아. 그렇죠? 이와 같이 시간 t에 따라서 볼륨이 변해요.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에서는 아주 간단한 그 1차 함수의 형태로 시간에 따라 증가하죠, 볼륨이. 자, 그래서 다시 몰 밸런스식, 요 텀하고 요 텀, 얘는 요 두 개의 텀이 있었죠. 지금 그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알아요. 요게 뭐야?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이니셜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죠. dt분의 dv가. 그래서 걔를 집어넣고 식을 다시 정리해서 쓴 거예요. 이항을 해서. 그러면 이제 몰 밸런스식, 이것도 양변을 V로 나눴네. 그러면 몰 밸런스식이 이렇게 되겠죠. A에 대한 몰 밸런스식 이렇게 돼요. 그냥 배치 리액터에서는 어땠어요? A에 대한 몰 밸런스식이 요텀이 없었죠, 그냥. 요텀이 없었는데 지금 추가로 요텀이 생긴 거야. 왜? 계속 뭐가 들어오거든, 하여간. 들어와서 볼륨이 변해요. 볼륨이 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농도 변화 효과. 그 텀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A에 대한 몰 밸런스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그럼 이제 B하고 C에 대한 몰 밸런스식을 세워야 되겠지. 먼저 B부터 봅시다. B에 대한 몰 밸런스식.
B는 지금 바깥에서 이제 들어가는 애예요. 이렇게. 바로 그 인플로우가 있는 그 녀석. 그 녀석에 대한 몰 밸런스 C. 세미 배치 리액터에서. FB0. 이거는 Initial Molar Flow Rate of B. B를 몰당, 시간당 몰수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초기에 그 값이에요. 몰 밸런스는 인플로우, 얘가 0이 아니죠, 지금. 인플로우 0이 아니고, 아웃플로우는 없고, 제너레이션 텀 당연히 있고, 어큐뮬레이션 텀이 있고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죠. 다시 쓴 거죠, 그냥. 이거 다시 쓰면, 이게 뭘 다시 쓴 거냐. 여기 왼쪽은, NB는 볼륨에다가 C 곱한 거죠. 왼쪽 좌변만 다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이것도 또 두 개의 텀으로 미분이 되죠. 두 개의 텀으로 미분이 되고, 그래서 요 두 텀이 지금 요 두 텀하고 같다. 지금 그렇게 쓴 거지. 요 좌변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고, 우변은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DT분의 DV, 요게 바로 이제 V0고, 앞에서 유도한 것처럼, V0고. 그리고 양변을 또 V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요 자리에다가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양변을 다 V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식이 이렇게 됐어. 요 V는 지워진 거고, 요것도 V로 나눈 거죠. 이렇게. 자, 요 식에서 여기 FB0는 다시 쓰면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에다가 농도 곱한 거죠. 원래는 여기가 제로가 없어. 그냥 볼륨메트릭 플로우 있어야지. 여기가 B0니까 있어야죠. 제로 있고 여기도 제로 있어야지. 요거를 가로로 묶어내면 어떻게 가로로 묶었지? 요거. 예,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니까. 이항을 해서 가로를 묶어내면 식이 이렇게 돼요. 이것도 뭐예요? 배치 리액터라면 요 텀이 없죠. 요 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리액터라면 B가 여기서 계속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B의 농도는 초기 여기의 농도죠. 여기에. 여기의 농도하고 이 안에서의 B의 농도는 달라요. 그렇죠? 얘가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 리액터라면 요 텀이 없지만 지금 B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텀만큼 지금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CB0 요 CB0는 세미 배치 리액터 이 안에 있는 B의 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이 안에 있는 B의 농도가 아니고 여기에서의 B의 농도예요. 여기에서의 B의 농도. 이 안에서의 B의 농도는 당연히 처음에 0이었겠죠. 처음에 0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CBI 요 I자를 붙여놨어요. CBI 결국은 세미 배치 리액터 안에 처음에는 A만 있고 솔벤트하고 A만 있고 B는 없었죠. CBI는 0일 거예요. CB0 그건 여기에서의 농도. 이쪽 드라핑 버널 안에 있던 농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의 농도. 이건 뭐 어떻게 될까? 유도 안 해도 사실은 A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래도 그냥 가봅시다. C에 대해서 몰 밸런스식 하면 C도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없고 결국은 제너레이션 레이트하고 어큐뮬레이션 레이트 두 텀만 살아남았겠죠. 그래서 몰 밸런스 식이 이렇게 될 거고 뭐 굳이 요 RC를 RA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요 C는 프로덕트고 A는 리액턴트니까 부호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요 좌변을 농도로 바꿔가지고 농도와 볼륨의 곱으로 표현하면 요 두 텀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서 DT분의 DV 요게 V0죠. V0고 얘가 바로 뭐야? 요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합치면 요 두 텀이 얘다. 합치면
몰 밸런스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A가 여기 있고 B를 지금 넣어주는 상황이에요. CB0는 여기에 있는 B의 농도야. CB0. 요 안에 있는 B의 농도는 뭐 당연히 처음에 0이었겠죠. 그건 우리가 CBI라고 표현했던 거고. A에 대한 몰 밸런스, B, C에 대한 몰 밸런스. 지금 뭐 A하고 C는 어때요? 같은 모양이지. 그렇죠? 어느 경우든 배치 리액터하고 사실은 몰 밸런스식은 같아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인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텀들이 들어갔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호는 A하고 C하고 B를 비교해 보면 이 두 번째 텀의 부호가 얘네들은 마이너스인데 얘네들은 플러스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A하고 C는 B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묽어지는 다 묽어지는구나. 다 묽어지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시간에 따라 볼륨 변하는 거고. 그래서 세미 배치 리액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배치 리액터하고 다른 점은 지금 우리가 유도한 거는 인플로우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했죠.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가 있었잖아. 지금 케이스 1, B를 따로 넣어주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방식으로 C를 제거한다 그래봐. C가 이제 컨덴서로 해서 응축돼서 리퀴드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몰 밸런스식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지? 네. 지금 요 유도 과정은 B를 넣어주는 인플로우가 있는 경우를 유도했는데 프로덕트에 대해서 아웃플로우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관련된 예제 문제가 여기 있고 또 친절하게 또 숙제도 여기에 있어요. 아마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멤브레인 리액터 문제일 거고 이게 세미 배치 리액터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숙제와 예제를 통해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이소서멀 리액터 디자인에 대해서 강의를 다 끝냈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예요. 물리화학 2 시간에. 우리가 물리화학 2 시간에 뭘 공부했었냐 하면 반응 차수라든가 이런 거, 키네틱 데이터를 얻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뭐 아이솔레이션 메소드니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션이 뭐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 기억나요? 물리학 2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그러한 레이트 데이터, 키네틱 데이터를 어떻게 얻는지 그리고 그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 속도식을 정하고 하는지 그 과정을 공부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공부할 거야. 별로 뭐 어렵지 않고 이미 상당 부분 물리학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그걸 배우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멀티플 리액션까지 하고 이번 학기 끝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내가 뭐 이거는 물리학 시간에 배웠지 하고 얘기하면 항상 그걸 들어야 됐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래나? 또는 들었어도 소용없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